당신은 오늘도 세금 고지서처럼 날아오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에 축하해주고 위로를 해주기에 앞서 내야 할 금액부터 차비와 생활비, 그리고 다음에 돌려받을 확률 같은 경우의 수를 따지고 계시오. 나도 한때는 은퇴하고 가뜩이나 줄어든 벌이에 남들 눈치 보랴 인맥 관리하랴 돌려받지도 못할 부조금과 축의금을 내며 나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했어. 하지만 이것을 알고 나니 돈도 사람도 잃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지. 그러니 당신들도 이것을 꼭 알아두길 바라오.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은퇴 후에 경조사에 많이들 참석하시는지요? 우리의 부조 문화는 예로부터 이웃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가 경조사가 제일 많은 시기이지만 우리는 그 나이 즈음하여 은퇴를 하면서 수입이 뚝 끊어지는데 자녀 결혼 같은 가정의 대소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 번에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조사비를 아예 안 내려니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 또한 걱정이 됩니다. 제가 퇴직 전에는 부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막상 저희 아들 결혼식장에 온 사람은 청첩장 돌린 사람의 10%도 안 되더라고요. 올해 68세 택시기사 홍 씨에게 친척이나 친구들의 경조사가 있는 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느라 일은 못하는데 축의금이니 부조금이니 돈은 돈대로 나가서 이중손실입니다. 그리고 홍 씨의 가게 지출 항목을 보면 경조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한 달에 평균 5건에서 6건의 경조사가 있고 여기에 30만 원가량이 나간다고 합니다. 퇴직해서 5, 6년이 지나니까 중산층에서 하층이 됐어요. 택시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처지니 말 다 했죠. 홍 씨는 2012년 말 33년 다닌 보험회사를 퇴직했습니다. 당시 연봉을 1억 원 가까이 받았으며 경조사는 한 달에 10건, 비용은 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도 당시엔 돈을 넉넉하게 벌고 있다는 생각에 경조사비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니 부장, 본부장 명함이 소용없었습니다. 퇴직 후에 정원사와 산림관리사 교육을 6개월 받았지만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 퇴직하고 한 번씩 한다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것도 지인 소개로 어렵게 얻은 자리였습니다. 회사에선 부하 직원에게 지시만 하다가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려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렵게 얻은 자리니만큼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홍 씨는 2년 뒤 아파트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홍 씨는 아무리 오래 한다 해도 3년을 못 넘기는 게 아파트 경비원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홍 씨가 떠밀리고 떠밀려서 선택하게 된 것은 대리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종도 다르고 차주에 따라 승차감과 컨디션이 제각각인 남의 차를 운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로 만취한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이라 진상도 많았습니다. 그중 제일 골치 아픈 손님은 후방 카메라도 없는 차량으로 울퉁불퉁한 길이나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해달라는 차주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회사는 차주의 차가 조금만 긁혀도 해고 처리가 되어 향후 몇 년간 복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죠. 그렇게 홍 씨가 어렵게 번 돈은 한 달에 기껏해야 9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였지만 60대 체력으로 하루 종일 대리운전을 할 수도 없었고 상황에 따라 건수가 천차만별이었기에 수입이 일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아껴둔 퇴직금으로 개인 택시를 샀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영업을 뛰어야 하는 고단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내 차를 몬다는 것과 수입이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건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다 못한 아내가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월 수입은 250만 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종 경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그냥 넘어간다 쳐도 친척들이나 아주 가깝게 지내는 50명 가량의 동창들 경조사가 있는 달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특히 결혼식이 많은 봄과 가을이 고비인데 친척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동창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이 한 번에 나간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면 그게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네요. 왜냐하면 60대부터는 소득이 끊기고 줄어드니까 중산층을 유지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퇴직 전에는 부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몇 년 전 애들 결혼식장에 온 사람 중 청첩장 돌린 사람은 10%도 안 됐어요. 그래서 참 허탈하면서 상실감도 컸었어요. 우리는 흔히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을 인맥관리의 노하우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경조사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지만 얼마 전 어느 통계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계업체는 사람들에게 경조사 비용에 대한 질문을 했고 응답자의 74%가 경조사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25%는 경조사비가 아주 부담스럽다고 답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조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군가 주면 받아야 한다. 이는 경조사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받는 순간 우리는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부담감이 생겨납니다. 더욱이 은퇴를 하고 지출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고지서처럼 날아오는 문자와 카톡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더욱이 결혼식장을 가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안내를 받고 방명록을 적고 돈봉투를 내밉니다. 그러면 역시 처음 보는 젊은이가 사무적으로 돈봉투를 받고 노트에 금액을 기재하죠. 축하해주고 위로하기 위한 자리가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따지며 번민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다른 통계에서는 노후 소득이 부족해도 경조사비를 줄이지 않겠다는 응답이 무려 43%에 달하여 줄이겠다는 답변 46%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는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이었죠. 그렇다면 이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체면입니다. 더 정확히는 체면을 중시 여기는 우리나라의 관습 때문이겠죠. 은퇴자들은 연간 결혼식에는 11.2회 그리고 장례식에는 5.1회 참석하고 경조사비로 1인당 평균 116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체면 때문에 우리는 경조사에 가고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없는 형편에 경조사비까지 내고 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장차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것은 바로 평균 수명 연장, 조기 퇴직, 늦은 결혼 풍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노후를 압박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무서운 것은 수명 연장입니다. 왜냐하면 수명 연장은 부조금 부담을 우리의 은퇴 후의 시점에 몰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두 사람이 만나 한 번에 올리는 행사이지만 장례식은 각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사망 연령은 2000년도에 이미 90세를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은퇴자한테는 경조사비가 뿌린 대로 걷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경조사비를 마치 갯돈처럼 미래를 대비한 투자로 여기며 어쩔 수 없이 지출을 단행하지만 사실 돌려받는 금액은 사연에 나온 홍 씨처럼 평생 내가 뿌린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직에서 물러난 후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부모상을 당했을 때 지금껏 갖다 바쳤던 경조비를 모두 수확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습니다. 올해 1월에 퇴직한 저희 지인은 그동안 투자했던 것이 아깝지만 경조사에 대해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외면하고 자신의 경조사도 최대한 간소화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있었던 딸의 결혼을 친지와 딸의 친구, 옛 회사 동료 등 20명 정도만 불러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그는 노후에 경조사 문제로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며 그러려면 나부터 솔선해서 적게 주고 적게 받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소식이 세금 고지서처럼 느껴지거나 노후 은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은 분명 어딘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경조사는 오랜 세월에 걸쳐 뿌리를 내린 우리의 따뜻한 문화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망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후의 경조사 문제를 현역 때와 같이 접근했다가는 우리의 호주머니가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체면과 형식을 앞세우는 풍조를 버리고 경조사 대상 범위를 좁히면서 경제적 수준에 맞춰 지출하자는 캠페인을 벌였지만 그다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조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지키면서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경조사비를 아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릴 적 친구들과 소소한 모임을 가져보세요. 우리는 은퇴를 하면 인맥의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말이나 공휴일마다 떠들썩한 모임을 가지 않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조용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게 보낸다고 해서 혼자 고독하게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친구와 이웃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젊은 시절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던 옛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날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학창 시절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친구들은 추억만 나누어도 즐겁지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생활에서 얻은 부와 지위를 떠나 그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학창 시절과는 많은 것이 달라졌기에 너무 깊은 관계를 맺을 경우 이 또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서 즐거운 정도만 거리를 유지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겨운 친구들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사색을 통한 지혜로 오롯이 나를 만난다. 어느 유명 작가는 만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풍요로웠는지를 따지는 척도는 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다양한 만남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만남은 사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연과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일들을 비롯해 추상적인 영혼과 정신이나 사상적인 만남도 만남이라는 영역에 포함됩니다. 은퇴기는 육체가 쇠퇴하여 정신적으로 인생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흔히들 관계라고 하면 사람과의 만남만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은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었다면 새로운 만남에 연연하지 말고 여행을 하면서 자연을 접하거나 독서나 사색을 통하여 동서고금을 거쳐 담금질된 지혜를 한번 만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젊은 시절 인디언 추장들의 말을 모아서 엮어낸 책에 푹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남긴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현재의 삶을 관통하면서도 지혜로웠는지 1500장이 넘는 그 책을 단숨에 읽어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삶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 책을 다 읽고도 여운이 남아서 시간만 나면 대형 서점의 철학 코너에 들러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가서 서점 철학 코너의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서점에 출근하듯 가서 읽을 책이 없나 살펴보다가 입맛만 다시다가 허탈하게 돌아왔죠. 그리고 집에는 제가 사모은 책들이 한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때 인생의 궁금증에 대한 열병을 앓으며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트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저는 제 영혼의 자주성을 위해 생각 없이 살지 말아야 하며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진리란 한없이 오묘하며 깊고 깊은 뜻이 숨어 있을 줄로만 알았는데 많은 현인들과 철학자들의 글을 읽고는 생각이 좀 더 심플하게 바뀌었죠.
그들은 책을 통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인생의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깊은 산속 폭포수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대신 그것들은 어느 곳에나 있다. 그것들은 당신이 지금 보고 듣는 일상 속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러니 세상 곳곳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철학자이며 수도승들이다. 지금 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어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인가? 당신이 결실을 수확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열정과 노력까지 사라지는가? 그러니 당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건 어떠한 모습이건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하길 바란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하다. 은퇴 전엔 바빠서 소홀했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집을 내가 편히 쉬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고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동안은 부모든 자식들이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아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공부하느라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속마음을 표현하려니 낯간지럽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특히 부모인 우리가, 특히 직장을 다니다 은퇴한 가장들이 일상이 직장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바뀔 때 인정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은퇴자들은 배우자와 자식들이 구축해 놓은 가정이라는 영역에서는 신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의 룰을 배우고 가사의 분담도 웬만하면 받아들여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배우자와 따로 또 같이 지내보세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가져보세요. 부부라고 해서 늘 함께 붙어 다니기보다 따로 또 같이라는 말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을 즐겨보는 것입니다. 물론 취미가 맞고 모든 면에서 말이 잘 통하는 부부라면 늘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주위에 은퇴한 부부들을 보면 그런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각자의 취향이 제각기 다른 부부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신경 쓰이는 불편함을 줄이고 더 넓은 영역의 대인관계를 맺으며 노후를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 지인의 경우 바둑을 좋아해서 낮에는 기원에 나가 바둑을 두는데 아내는 드라마 매니아라서 매일 TV와 넷플릭스를 번갈아가며 드라마를 탐독합니다. 그리고 딸은 게임을 좋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가족은 저녁이 되면 거실에 함께 모이는데 그 광경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지인인 아버지는 소파에 기대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온라인 바둑을 두고 아내는 남편이 은퇴하면서 안 쓰는 캠핑용품을 중고로 팔아서 사준 타블릿 PC로 드라마를 보며 퇴근한 딸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PC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곁눈질로 보면서 남편의 바둑 훈수를 두고 남편은 바둑 대국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딸의 게임을 구경하며 딸은 게임을 하면서 엄마의 드라마를 같이 봅니다. 그렇게 제 지인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하나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흔하지 않은 특이한 모습이라 우리에겐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따로 또 가치의 한 가지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는 서로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공간에 같이 있기에 서로가 하나로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헌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은퇴 후에도 부부의 사이가 원만했기 때문인데요. 지인의 아버지는 지인이 어려서부터 휴일이면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먹은 아버지의 요리는 맵거나 달거나 짰지만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으며 그래서 그 추억이 지인이 나이 들어서도 주방에서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게 했죠. 그래서 지인은 은퇴 후에도 혼자서 밥을 차려 먹거나 종종 아내와 자식들에게 간단한 요리를 해주었고
가끔은 연기가 안 나는 숯을 구해와서 베란다에서 캠핑 온 것처럼 아내와 자식들에게 고기도 구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나 딸의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보여도 굳이 말을 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것보다 지적을 하고픈 마음이 들 때마다 먼 산을 보거나 자리를 피하면서 표현하지 않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엔 너무 답답해서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지만 지적을 참는 것이 한 번, 두 번 성공하면서 그 성공의 기억들이 쌓여 자신감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컨대 지적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굳이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없애는 연습이었기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은퇴 후에 남들이 하는 경조사 행사에 불려다니시기보다 나의 사람, 나의 가족을 위해 노력과 시간과 돈을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끼리 마음을 나누시기에 딱 좋은 무료 나눔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무료 나눔해 드릴 것은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농협에서 만든 홍삼본 플러스라는 홍삼 음료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홍삼은 재배 준비만 2년, 키우는 데에는 6년이 걸리는 6년근삼으로 인삼 경작지부터 인삼 생산지도까지 모든 과정을 농협의 까다로운 관리를 통하여 재배된 것이라고 합니다. 농협이 이렇게 까다롭게 홍삼을 재배 과정부터 관여하는 이유는 홍삼은 토양과 환경 그리고 재배자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그렇다고 하는데요. 또한 홍삼본 플러스는 홍삼 외에도 몸에 좋은 부원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원료는 당귀, 청궁, 백작약, 숙지황, 대추인데 이것 또한 농협홍삼 R&D 연구소에서 까다롭게 선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삼본 플러스를 우리 노인나라 구독자 두 분께 무료 나눔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 나눔 신청 방법은 노인나라 채널 구독 후 댓글로 해주시면 되시며 발표는 언제나처럼 일주일 뒤인 5월 8일 노인나라 커뮤니티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번 무료 나눔 이벤트 때에도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너무 기뻐해 주시고 당첨 소식에 화답해 주셔서 나눔해 드리는 저희도 무척 기뻤는데요. 하지만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필히 커뮤니티 공지를 확인해 주시고 해당 기간 내에 택배 주소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물건을 보내드릴 수 있는 점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오지 않을 경우 무료 나눔의 취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부득이 다른 분께 기회가 넘어가오니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 노인나라와 제휴하여 홍삼본 플러스를 노인나라 구독자분들께만 50%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격 49,800원에서 24,200원에 드리기로 하였는데 거기에 저희가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대에 구독자님을 위해 무리하게 추가로 부탁하여 무료 배송까지 해주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홍삼 액기스가 더 많이 들어가고 12가지의 고급 원료를 환으로 만든 심의환도 기존 21만 원에서 16만 8천 원으로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나라 구독자 한정 특가 이벤트 주소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친지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챙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5번째, 같은 취미를 가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은퇴는 직장을 떠나 지역사회 일원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로 봉사도 하고 같은 취미나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 있죠. 하지만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마음의 울타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군상을 겪었고 더욱이 요즘은 은퇴자의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경계심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허들을 높이면 사회에서 고립되어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웃들과 집 안팎의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 부동산 중개소, 슈퍼, 북카페, 동네 가정의학병원, 헬스장 등등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부터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듣거나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신청하거나 동네 도서관 독서클럽에 가입하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죠. 한편 오늘은 저희 옆집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40년 넘게 현직에 있다가 이번에 은퇴를 하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왔다고 하십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간도 안 좋고 몸이 엉망이라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걱정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나기야 다들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도시에서 계속 살았다 보니 요즘 시골에선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바깥 일도 장작 패는 일은 고사하고 못질 않아도 어색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서로 간섭하는 일도 텃세 부리는 동네는 더더욱 아니니 굳이 인사하러 오시지 않으셔도 되시며 그저 조용한 시골에서의 여생을 즐기시면 된다고, 바깥 일도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해나가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정 힘들면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연락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나이는 지긋하신데 마치 사회초년생처럼 어색하게 웃으며 저희 집 마당으로 들어오시는 어르신 부부의 모습이 참 귀여우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하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라고, 그런데 중간에 환골탈태의 과정을 한번 거친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이야기해보면 40살이 넘은 독수리는 부리가 휘어지고 발톱이 안으로 굽어지며 깃털이 무거워져서 사냥도 비행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이대로 여기서 죽을 것인지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쳐 새로 태어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독수리는 약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부리는 바위에 짓이겨서 없애고 발톱과 깃털은 스스로 전부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리와 발톱 그리고 깃털이 나서 그것으로 독수리는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독수리 이야기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우화일 뿐, 조류학 박사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젓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극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가들의 성공 사례만 보아도 그렇지요. 사업가들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나가다가 그것이 어느 정점에 달했을 때 시기와 운이 맞아 떨어져서 대박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허구의 독수리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걸까요? 저는 어릴 적 큰 집 뒷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산정상에서 땀을 닦으며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는 솔개가 바람을 타고 가볍게 산 능성이를 넘고 있었죠. 저는 그 솔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달팽이가 되느니 차라리 참새가 되고 못이 될 바에는 차라리 망치가 돼야지. 할 수만 있으면 반드시 그럴 거야. 그때에는 멀리 항해를 떠나자. 이곳에 머물다 떠나는 저 솔개처럼 도심의 거리가 되느니 차라리 숲이 되어 내 발밑에 있는 대지를 느껴야지. 그러니 이런 것이 아닐까요? 독수리 이야기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독수리의 신비한 매력이 한몫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독수리의 매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독수리의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독수리는 다른 새들이 날 수 없는 높은 고도를 홀로 날아다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마음속에 촛불을 켜고 저 높은 꿈을 향해 홀로 담대히 나아감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독수리는 뛰어난 비전과 집중력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5km 아래의 먹잇감도 포착이 가능하며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하여 마치 레이저처럼 순식간에 하강하여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은퇴 후에도 이제 끝이라 생각하고 삶을 놓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꿈에 대해 고민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매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독수리는 폭풍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즐긴다. 다른 새들은 폭풍에 도망가기 바쁘지만 독수리는 폭풍 위에 몸을 실어서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인생길 위에 몰아치는 폭풍에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넷째,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 독수리는 사실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날아간다는 것은 이쪽 저쪽 날개짓하여 날아서 간다는 것이지만 독수리는 바람의 흐름을 구별하여 적당한 바람에 따라 몸을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폭풍이 와도 단지 날개를 활짝 펴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새들처럼 폭풍이 두려우신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비바람 몰아치는 인생의 폭풍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 인생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그저 인생의 흐름에 따라 바람을 타면 될 일이죠. 물론 이것은 인생을 관통하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의 폭풍 속을 헤쳐온 여러분들이라면 자존감을 높이고 사고와 관점을 조금만 전환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드높은 하늘에서 세상과 우리의 삶을 관조하며 날아다닐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여러분들께서 경조사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하시건 그것이 부디 여러분들의 노후가 진실로 행복해지는 선택이었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